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설명이네요.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1번. 건축물 높이는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건축물의 높이는 용적률에서 건물의 층수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간접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용적률은 원래 건물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높이를 제한받는 얘기입니다. 2번. 최고 고도지간의 건축물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됨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정하는 높이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하로 건축해야 됩니다. 초과해서 건축하지 마라, 이하.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좋고 이하 좋아요. 그런데 이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죠. 고도지구만큼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해서 고도지구는 건축법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잘못됐고요. 3번.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가 아닌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조례 정하는 거리 예상을 떼어서 건축한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남쪽으로 조례 정하는 거리상을 떼야 되고, 거기가 집단적인 개발 예정지이거나 대지 소유자와 합의가 됐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격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정북 조례 좋아요. 4번. 중심 상업적과 일반 상업적 안에 어떠한 건축물도 일조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에선 일조권 적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5번째. 층수가 2층 이하,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층수가 2층 이하,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정답 되겠네요. 2번. 30번.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입니다. 역시 건축법상 이행강제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 건축법상 이행강제는 부가권자 누굽니까? 건축허가권자죠? 누구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년에 최고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대 총 부과에서는 제한이 없죠. 단 85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횟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거 보죠. 1번. 허가권자는 건축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서 문서로서 사전 계고 절차를 거쳐 이행 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 문서로서 사전 계고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부과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한 건축주라도 있지. 이 잘못됐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아니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건축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번. 이행하면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돼 총 부과시는 5회를 넘지 못한다. 이행하면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돼 총 부과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일 때는 5회를 넘지 못하죠. 3번. 이행강림 벌금이나 과태료와 병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되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에서 이행강림을 다시 부과해도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번. 건폐율 용적을 위반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1제곱미터는 지방세법상 시가표는 50%를 부과한다. 이건 우리가 중요사항 위반인데요. 자, 이게 바뀌었죠. 주요사항 위반. 또 뭐 경미한 사항 이렇게 나와서 요건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당 시가 표준액의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제곱미터 시가편의 50%에도 2만 면적 곱한 면적. 근데 여기에 뭘 추가됐죠?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제곱미터당 시가편의 50%의 2만 면적 곱하기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비율.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비율을 첫째 건폐율을 추가하는 경우. 건축 신고상을 위반하는 경우. 건폐율을 추가하는 경우. 용적률을 추가하는 경우. 허가상을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서 70%, 80%, 90%, 100% 이렇게 부과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이게 200만 원이었다. 50% 그러면 얼마야? 100만 원이 되겠네. 이반 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게 신고상 위반했을 때는 얼마? 700. 건폐율 위반했다. 800. 용적 위반했다. 900. 허가상 위반했다. 1000만 원.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 기억하세요. 경미사항 이건 어때요? 건축물 전체 시가 표기죠.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게. 자, 그래서 다음은 건폐율 용적 위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1제곱미터 지방세법상 시가편 50%를 부과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 위반했으면 제곱미터 시가편 50% 2만미를 곱한 금액 곱하기 건폐율은 80% 용적 90% 곱한 금액이 됩니다. 5번 이행강령을 부과한 후 시정면 이행하는 경우도 이행은 반드시 징수해야 되며 국세나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령을 부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을 했으면 이행강령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부과는 중지하되 징수는 중지하지 않습니다. 부과는 중지하되 징수는 중지하잖아요. 또 국세,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되는 법률에서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국세가 빠져야 되죠.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되는 법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옳은 것은 3번만 정답 되겠네요. 3번. 31번 갑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주택 개념. 자,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부속 토지 포함되죠?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2번 국민주택이란 주택 도시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원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지만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도시적 밖에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 표현이 나왔어야 되겠죠. 3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새로 나온 개념이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으로서 사업계 승인을 받아 건설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간다. 다가구주택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합니다. 4번 친환경 주택이란 건강 친화형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5번 세대구민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구분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주택.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4번 되겠습니다. 32번 봅니다. 다음 중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아닌 것은 나오네.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나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 말하죠. 첫째 누구? 국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세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대중사업을 영위하고자 국토교에서 등록한 자. 좋은데 4번 한국철도공사 안 되죠?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주체라는 것은 첫째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공사. 이때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있었죠?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있죠? 그 다음에 고용주. 또 거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본래 목적은 주택건설 아닙니다만은 분양보증하는 경우, 시공보증하는 경우, 보증한 경우에 이때 예외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시행자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될 수 있어도 주택법상 주택사업주체는 못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34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0인 이상이 되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0인 이상이 돼야 돼요.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동일한 지역, 즉 9개 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제곱미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자면 가능하다. 좋죠.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지역, 9개 권역 6개월 이상. 3번.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그렇습니다. 직장주택조합 가운데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무주택자가 되고 이 무주택자, 이 조합은 설립 뭐한다? 인가가 아니고 신고조항이 되죠. 신고. 5번. 4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성 인가신청서와 80%의 대제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주택건설 대지에 관한 시장후 수구청 인가신청을 해야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80%의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주택건설 대지 관할 시장후 수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해야 된다. 좋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그 다음에 80%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지역조합과 직장운영 80% 대지 사용승낙서가 첨부됩니다. 주택건설 대지 관할 시장구 수구청이 인가신청을 해야 돼요. 5번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이 금지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이후에는 신규 가입은 교체가 금지되죠. 단 리모델링 주택은 가능해요. 자, 틀린 거 오류가 있네요. 자, 1번 좋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 2번
지역주택자 동일한 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 조합선 인가 신청일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를 주자면 된다. 잘못했죠? 2번이 잘못했습니다. 왜? 2번은 여기서 우리가 언제 해야 되죠? 지역주택자 조합원은 조합세 인가 신청일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 조합세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해야 됩니다. 조합세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조합세 인가 신청일 당시만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1주택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3번, 4번은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마 제가 4번으로 제가 정답을 고시한 것 같은데 정답이 2번이 수정이 돼야 되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갑니다.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을 시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위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2번. 관리지역 등 비도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반드시 도시지역이어야 돼요. 도시지역. 3번.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거 정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되고 건축의 시물을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4번.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5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자 85제곱미터 이하죠? 300세대 미만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다. 틀렸죠?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30세대 이상일 때. 단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전용면积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로 폭이 얼마? 6m 이상일 때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30세대 미만일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30세대 미만은 건축 허가. 자, 그래서 바르지 못한 설명은 5번 되겠네요. 35번 주택법엔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원칙적으로 30호 이상 단독주택이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2번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과 다수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5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3번 대지면积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도시장 군수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시도에서 대도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줬습니다. 5번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계획 승인을 넣는다. 아니죠. 여기서 지방공사가 빠져야 됩니다. 5번 단지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받는 날부터 5년의 공사에 착수되고 정당성에 있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사업계획도 시행하지 아니했거나 기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취소할 수 있다. 좋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정답 되겠네요. 그래서 단지별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5년의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취소할 수 있고 정당성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있죠. 그럼 최초 공구는 역시 5년의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다. 5년에 착공하면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초 공사가 진행되고 나머지 공구는 해당 단지단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년에 착공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36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용지 확보 등을 위한 사업주체 보호대책을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자, 택지공급대책이죠. 또 나왔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임대업을 할 때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 및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좋아요. 2번 국공유 우선 매입한 사업 전 2년에 약속된 주택을 건설하는 대중사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안 그러면 환매하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일련 대지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나 토지의 정착물 및 소유권 이외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 맞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건설이나 국민주택건설에 대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 공사인, 공공사업주체만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가능하겠죠. 4번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택법상 사업주체 요구가 있는 경우 도시화 사업자는 채비 중 총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가격 조성은 권한다. 자, 채비지 우선사항이죠. 채비지 우선사에서 반드시 조건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조성 원가가 아니고 감정가였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목적일 때 임대주택 건설 목적이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 목적일 때는 조성 원가였죠. 원래는 감정가격입니다. 잘못됐고요. 5번 국민주택이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지등 보상하는 범위에서 사업인정고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사업인정고시를 받을 필요가 없죠?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었죠. 본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4번 되겠네요. 자, 37번은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사업주체가 주택 입주자 선정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은. 여러분 주택법상 전매금지 금지 그러면 첫째 대상은 말이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입니다. 이건 분양권을 말하는 거죠. 대상은 투기, 과열지구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입니다.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말이죠. 투기관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것만 전면 금지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이렇게. 단 내외제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입니다. 자, 첫째, 다른 행정구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원의 근무라든가 질병 치료라든가 취학이라든가 이런 모습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를 이전해요. 전원이 단 여기서 수도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 번째, 해외 전원이 이전하는 해외 2년 이상 치료하지 않은 경우. 네 번째,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섯 번째,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죠. 증여. 공동명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타당음으로 1번. 세대원의 결혼연에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결혼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로 이전하는데 수도권일 때는 안 돼. 수도권 이외의 다른 행정을 이전해야 됩니다. 2번. 상소에서 지금 세대원 일부가 아니고 전원이어야 됩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에 3년간 체류 이전하는 경우. 해외에 3년간이면 좋죠. 2년 이상이니까. 근데 세대원 전부 해야 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 증여한다. 그럼 분양권을 배우자에 증여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왜? 증여는 일부 증여해야 돼. 전부가 일부. 즉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말이죠. 공동명의. 5번.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 이거 좋습니다. 정답 5번 되겠네요. 그 다음 38번.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설명에도 옳지 못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 위탁관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2번) 입주자는 관리방법 결정을 요구받는 때는 그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택에 통지하고 관할 시장호수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파트를 처음에 우리가 분양받게 되면 말이죠. 입주 초기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택 의무관리를 해줍니다. 이걸 사업주택 의무관리라고 해요. 그러면 사업주택 의무관리를 하다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가 완료가 되면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자치관리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결정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사업주택에 통제되고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 방법 결정입니다. 관리 방법 결정을 요구받게 되면 3개월 이내 먼저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사업주택에 통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관리주체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적인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장,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입주자 대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관리주체는 첫째, 관리 형태에 따라서 의무관리 그러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고, 자치관리 그러면 관리소장이에요. 관리소장, 자치관리는. 위탁관리는 위탁, 관리, 업체입니다. 업자. 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입니다. 사업주체, 관리소장, 위탁관리업체,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특히 입주자 대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는 자치관리가 대표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좋아요. 사업주체 좋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좋아요. 입주자 대표 빠져야 되죠. 입주자 대표. 그게 잘못됐습니다. 4번.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기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기를 입주자 대표에 통보해야 돼. 그렇습니다.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하자보수를 입주자라든가 입주자 대표의 또는 관리 주체 등이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를 받게 되면 사업 주체 등은 말이죠. 전에 3일이었죠. 이 3일이 너무 기간이 촉박할 때 15일로 개정을 했네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직접 하자보수를 해주든지 하자보수 일정을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내력 구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는 내력 구집 중대한 하자 사용검사보다 최장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 그런데 이때 하자보수는 일반 하자보수가 최장 4년이에요.
1년, 2년, 3년 사이 네 가지 나눠졌는데 내력 구조배라는 하자는 내력 구조에서 기둥과 내력벽 서 있죠. 기둥, 내력벽이 10년이고 바닥, 보호, 지붕, 바닥, 보호, 지붕 걸쳐 있는 것들 이건 5년입니다. 기둥과 내력벽이 10년, 바닥, 보호, 지붕은 5년. 그런데 이 내력 구조부가 10년, 5년 벌써 하자 보수를 하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가 돼야 하자느냐?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무너져 버렸거나 아니면은 안전 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야 됩니다. 안전점검에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은 이때만 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력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 보수로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업자정 공동체 내력 구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땐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러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정답 되겠네. 3번. 자, 39번입니다. 농지법인데요. 농지법 농업진흥적 지정대상지역이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농업진흥적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나요?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적 농업진흥적은 이건 보전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개발이 금지된 농지입니다. 지정은 누가 한다?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누구의 승인 받아서? 국장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농림축산 승인. 지정대상이거든요. 첫째, 개발이 안 되니까 농림적이겠죠.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적이죠. 세 번째, 녹지적이죠. 단, 특별시 녹지적은 안 돼요. 네 번째, 관리적입니다.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단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 관리지역은 뭘로? 농림적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녹지적, 특별시 녹지는 안 돼요. 관리적, 단 네 군데.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특별시 녹지는 녹지적, 관리적입니다. 그래서 1번 농림적, 2번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 대전광시 생산 녹지적 가능하지만 5번 자연 녹지적은 안 되겠네요. 자, 문제 마지막 40번 되겠네요.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 그렇죠? 농지가 전용이 되면은 농지가 지목이 변경된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농지의 절대 면적이 감소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게 농지 절대 면적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이 경우에 농지 보전 부담을 납부해서 다른 곳에 새로운 농지를 대체 조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나 협의의 경우도 납부한다는 거죠. 협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공용, 공공용. 신고는 농업용 시설 설치 목적이죠. 이런 경우는 납부를 합니다. 반면에 뭔 납부하냐?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했죠? 일시 사용. 이건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다가 다시 농지를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농지는 허가, 신고 협의도 납부한다는 거. 단 이때는 무슨 사유냐? 감면사유입니다. 감면사. 신고 협의. 그래서 농지용 허가, 신고, 협의. 그래서 신고나 협의도 납부를 하는데 감면사유고 타용질산 납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1번 틀린 것은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 부담이 제곱미터 해당 금액은
개별 공시가 20%가 아니고 30%입니다. 제곱미터 금액은 개별 공시가 30%입니다. 단 그 30%가 5만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 한다고 그랬죠? 2번 농지 전용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상당한 농지 보호정보를 농지 관리기금 운영하는 자에게 납입해야 됩니다. 이 농지 관리기금 운영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죠. 4번 농지 부담금에 부가 결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며 수납 업무를 한국농어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4번 농지는 신고 있죠. 신고 대상의 경우와 국가 등의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 전용하자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좋아요. 5번 농지 보전보다는 분할 납부하는 경우 4년 법인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납입 보증 보험 증서를 내쳐야 됩니다. 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은 가장 중요해서는 타용도 일시사용은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용 공공용에도 납부하는데 감면 사유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곱미터 등 금액은 공시가의 30%, 5만을 초과하게 되면 5만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사회 문제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특강, 앞으로 마무리 정리 특강 한 번 하고 백선 특강 한 번 남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 특강은 하루 동안 했죠. 공법 전 분야의 출제되는 부분만 우리가 국토개법 12문제, 예를 들면 도시화법 6문제, 정비법 6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만 집중 정리를 했습니다. 따로 유인물이 한 70쪽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중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최종 예상 문제는 최종 예상된 100문제를 뽑았는데 제 문제는 또 특히 내용이 지문이 좀 길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핵심 정리할 수 있도록 100문제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한 200, 300문제인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최종 정리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고 예년에도 보면 제 최종 예상 문제는 적중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제가 비교해서 2개 올렸는데 거의 17문제 정도가 비슷한 문제 나와서 굉장히 우리가 학생들이 또 선호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에 걸쳐서 이 마무리 정리 특강할 테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특강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